사물들은 여전히 꺼림칙하게 미지근했으나 너무 바쁘고 몸이 고되어 견딜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가 단 한 대였고 택배나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들이 그걸 타고 오르내리는 것을 수위들이 몹시 싫어했으므로 그들에게 욕을 먹고 다퉈가며 뒤는 1층부터 8층까지 오르내리기를 반복했다. 세운상가가 그 일대의 부품상 골목에서 나오는 택배 상자들을 전담했다. 근무 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분류 작업부터 상차를 마칠 때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일하는 중노동이었다. 퇴근할 무렵엔 배가 고파 종로에서 국수를 사 먹었고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에 15분 방으로 돌아왔다. 방을 나섰을 때와 마찬가지로 빈손이었다. 짧은 잠을 자고 나면 아침을 먹으러 나갔다가 바로 출근했다. 디는 혼자 지냈고 누구와도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아무도 기억에 남겨두지 않았고 하루는 그날의 수면으로 끝을 냈다. 그것이 디의 일상이고 패턴이 되었다. 어느 밤 디가 상가 1층에서 송장을 읽어가며 수집된 택배들을 상자하고 있을 때 누군가 등을 꾹 누른 뒤 말했다. 나 알지? 여소녀는 1946년에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위로 누나가 둘이었고 아래로 동생이 5이었다. 아버지 여준거는 막내가 태어난 해에 폐암으로 죽었고 어머니 노재수는 부족한 생계비를 보충하려고 서커스 단원들에게 숙박을 제공했다가 뜻밖의 재능을 발견하고 수제비를 팔아 8남매를 키웠다. 옛날엔 눌어리 일제시대엔 송정리 63년 이후로는 공항동이라고 이름 붙여진 곳에 그 집이 있었다. 여소녀는 성장기 내내 이름이 소녀라고 놀리거나 시비를 거는 동급생이며 선배를 상대하느라고 맷집을 키웠다. 땅딸막한 몸을 짧은 모기로 머리는 단단했고 악력이 셌는데 여소녀 본인이 가장 자신있어 하는 부분은 이였다. 그는 그걸로 파이프에 박힌 못도 뽑을 수 있다고 장담했고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 과시하고 싶거나 심심하거나 장도리를 가지러 가기가 귀찮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 이를 사용해 못을 뽑아왔다. 그는 전자고등학교에서 기술을 배워 공항동에 있던 전파상의 견습공으로 취업했다. 눈썰미와 솜씨가 있어 고장을 잘 고쳤고 짧은 견수 생활을 마친 뒤 누나들의 도움을 받아 청계천에 조그만 수리실을 열었다. 라디오, 텔레비전, 선풍기와 오디오, 가전제품이라면 무엇이든 받았지만 어느 겨울에 전자레인지를 수리하다가 팔뚝에 화상을 입은 뒤로는 스피커와 앰프만 받아 수리했다. 1967년은 세운상가의 일본인 가동과 나동이 완공된 해이자 여소녀가 청계천에 수리실을 연해였다. 여소녀는 상가에 개관식이 있던 날을 기억했다. 박정희와 유경수가 양복을 예쁘게 입은 박지만 어린이를 데리고 상가 2층 양품점을 방문해 어린이용 바지를 고르고 있을 때 여소녀는 그것을 직접 보지를 못했지만 상가를 둘러싼 이파 속에 섞여 이 꿈의 건축물을 깎아지른 옥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목을 뒤로 젖혀가며 바라본 세운상가 가동은 4층까지가 일반 상가, 5층부터는 중앙홀이 딸린 주거 공간이었다. 타일을 바른 부엌과 온수 공급 시스템과 벽에서 내려오는 침대가 딸린 대한민국 최초의 신식 데파트 맨션. 여소녀는 상가의 번영과 동시에 진행된 주거 공간의 쇠퇴를 바로 곁에서 지켜보았다. 70년대 후반 턱없이 부족한 주차 공간과 불량한 주변 환경을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빠져나간 시기에 5층으로 파고들었다. 여소녀는 이후 36년 동안 아래층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90년대 이후 상권이 점차로 쇠락해 손님도 줄고 상인도 줄어 아래층에 빈 가게가 늘고 임대료가 더 저렴해졌는데도 5층 임대로 고집했는데 왜냐하면 4층까지는 자정이 넘으면 방화문이 자물쇠로 잠겼기 때문이었다. 늦게 출근하고 새벽에 퇴근하는 그에게는 늘 열려있는 문이 필요했다. 여소녀는 564호에서 10년 일하다가 568호로 이전했고 수년 뒤 564호로 돌아갔다. 차양이 없어 비가 오면 창을 닫아도 빗물이 들이치고 구멍 뚫린 천장으로 이따금 지통이 떨어지곤 했다. 564호는 깨끗하게 수리되어 있었다. 차양도 달렸고 페인트칠도 예쁘게 되었고 여소녀는 매우 만족하며 그 공간을 낡은 앰프들로 채우고 늘 하던 대로 알전구 불빛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고 앰프를 수리했다. 그런데 최근에 그는 한 가지 질문을 받았다. 그의 딸이 그에게 물었다.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세운상가에 사람이 많았잖아. 아빠가 알고 지낸 사람들, 아빠만큼 오랫동안 거기서 장사한 사람들. 내가 어렸을 때 엄마를 따라 수리실에 가 있으면 빵빠리나 감자칩이나 양갱을 사주던 아저씨들, 아줌마들, 그들이 지금은 상가에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다 어디로 갔느냐고 따로 묻곤 있었다.
어디 가느냐고. 여소녀는 내심 놀라며 답했다. 아니 글쎄 갔지 다 갔지. 어디로 어디 간지도 어디 간 자도 있고 아예 가버린 자도 있고. 여소녀는 그 이야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 힘들어하게 대답했고 딸도 더는 캐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뒤에 여소녀는 그 질문에 곱씹었다. 책상 앞에서 드라이버를 쥔 채 자주 생각에 잠겼고 뭔가를 생각하다가 포기하고는 했으며 성가신 벌레를 쫓아내듯 드라이버로 머리 위쪽 허공을 휘저었다. 그리고 다시 드라이버를 쥔 채 생각에 잠겼다. 여소녀는 공항동에서 방화동으로, 방화동에서 다시 공항동으로 이사를 다녔고 강서구를 벗어난 곳에 집을 얻은 적이 없었으며 평생 서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서쪽으로 겹쳐지는 동선을 그리며 살았다. 가족을 제외하고 여태 그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세운상가에서 만난 이들이었는데 그렇게 알고 지낸 사람 중에 지금은 그 장소에 남은 자가 별로 없었고 여소녀는 이제와 그 생각을 하는 중이었다. 영상 작업을 하는 유명사 유씨와 중고 오디오 상 백선생, 도란스 이씨, 케이블 김씨, 5층 은성 슈퍼, 아줌마 김은성, 그 사람들이 여소녀처럼 남은 사람들이었다. 그나마 김은성 여사는 5층을 오가는 사람 자체가 드물어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기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바로 지난주에 그녀가 필요한 얼굴을 하고 수리실로 가져와 보여준 외상 장부에는 수리실과의 첫 거래 날짜가 1996년으로 적혀 있었다. 컵라면 1개, 바카스 1병, 디스 1갑. 김은성 여사와 여소녀는 장부를 한 장씩 넘겨가며 아직 갚지 않은 목록대로 확인했고 여소녀가 그녀에게 87,800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그때 김은성 여사가 떼준 800원이 여태 여소녀의 작업대에 놓여 있었다. 몇 년 전만 해도 언제든 수리실 밖으로 나가면 상가 어딘가에 갈 곳이 있었고 방문할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여소녀는 생각했다. 인사도 없이 쓱 들어가서 그거 달라고 하며 그거를 알아듣고 틀림없이 그거를 줄 수 있었던 사람들. 사기꾼 같은 놈들, 진짜 사기꾼들. 그래도 내가 보기에 썩 좋았던 사람들과 다음 생에 또 볼까 내내 재수없어 하다가 낯익어버린 인간들. 오디오 팔던 사람들, 부품상들, 도란스 기술자, 스피커 제조업자, 진짜 똑같이 로고 라벨을 만드는 기술이 있던 노인들, 다른 기술자들, 그와 같은 공간에서 한 시절을 겪은 사람들, 그들이 다 어디 갔느냐고 여소녀는 그 질문을 돌이킬 때마다 그들의 부재와 자신의 자녀와 이제 닥쳐올 자신의 부재를 한꺼번에 생각했다. 그렇게 만드는 질문이었다. 여소녀는 머쓱하게 외로워졌다. 내내 고장난 기계 속을 들여다보고 있다가 문득 고개를 들고 보니 그의 수리실은 세상 적막한 곳에 당도해 있었다. 인기척 없는 황무지 기슭에 여소녀는 저릿한 어금니를 혀로 밀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의자가 삐걱거리며 뒤로 기울어졌다. 오실로스코프 속에서 가느다란 녹색 파동이 자궁을 기다리며 수평으로 흐르고 있었고 무질서가 질서인 작업대 위엔 오전에 여소녀가 껍데기를 벗겨든 마란츠 2325가 먼지 쌓인 속을 드러낸 채 속에 놓여 있었다. 납을 누를 때 사용하는 인두를 올려둔 새 접시는 되는 대로 담배를 눌러 끈 자국들로 어수선했다. 동전과 나사와 스프링과 검은색 혹은 은백색 색가루가 아이시치 그런 것들이 한 움큼 집어 뿌린 것처럼 사물들 틈에 흩어지고 쌓여 있었다. 여소녀는 이제 이로 못을 뽑지 않았다. 엄두도 낼 수 없었다. 자신이 가진 것 중에 가장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이들은 벌써 여러 해 전부터 부서지고 있었다. 처음 앞니에 푸르스름한 가로줄이 생긴 것이 8년 전이었다. 썩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균열이었다. 한두 개가 아니었다. 앞니들이 그 해묵은 균열을 따라 썩어가다가 뿌리를 남긴 채 뚝 떨어졌고 어금니 몇 개는 그가 밥을 먹고 있을 때 석고 덩어리처럼 입속에서 부서졌다. 요소녀는 어금니가 있던 자리에 임플란트를 3개 박았는데 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잇몸뼈가 거의 없어 제대로 나사를 박을 수 있는 자리가 3군데뿐이었다. 무슨 딱딱한 거품 같은 것으로 잇몸뼈 대신 잇몸 속을 채우고 나사를 박는 방법도 있다고 치과 의사는 말했지만 여소녀는 왠지 미심쩍었고 비용도 부담스러워 몹시 툴툴거리며 그 제안을 거절했다. 그 결과 부실하게 남은 이 몇 개의 임플란트 어금니 3개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다. 씹는 게 시원찮아 먹는 게 재미없었다. 탈부착이 가능한 틀니를 사용하면 좀 더 흡족하게 씹을 수 있겠지만 틀니를 혐오하는 여소녀에게 죽는 날까지 그것을 사용할 일은 없을 것이다. 여소녀는 말한 채 속을 비우고 있는 램프를 껐다.
깍지 낀 손으로 배를 누른 채 생각했다. 자, 생각을 잘 해보자. 다들 말이야, 다들. 다 그저 그렇게 가버린 것은 아니지. 잘된 놈들은 진작 여길 벗어나서 자가용 끌고 주말엔 골프를 치러 다닌단 말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나머지지. 나는 남았어. 내가 지금도 이 건물을 내 손금처럼 꿰고 있는데 이제 큰 건물 안에서 나를 아는 인간이 열도 남지 않았다.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 여수녀는 공허해지려는 마음을 누르려고 얼굴을 찡그렸고 벌떡 일어나서 비좁은 통로를 왔다 갔다 하다가 전날과 전전날에 받은 택배 상자들 위로 허리를 구부리고 송장을 하나씩 들여다보았다. 전주에서 강하연이 보내온 피셔 250, 성북구 킴스 오디오에서 보낸 알텍 모노모노, 그 밖에도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붙은 송장을 읽다가 여소녀는 그게 잘못 배달된 물건임을 알았다. 청계천 건너 대림상가로 가야 할 상자였다. 사이즈에 비해 너무 묵직한 것으로 보아 트랜스인 됐다. 여소녀는 커다란 주사위를 다루듯 이리저리 뒤집어 보다가 상자를 쥐고 수리실을 나섰다. 오후 8시 반, 평범한 겨울 저녁이었다. 여소녀는 지게꾼들이 퇴근하면서 빈 지게를 세우던 계단참을 등지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해지기 전까지 진눈깨비가 내려서 계단과 바닥은 젖은 발자국으로 질퍽하게 젖어 있었다. 상자는 이제 거의 문을 닫은 시각이었다. 입김이 하얗게 올라왔다. 여소녀는 점퍼를 입고 나올 걸 그랬다고 생각하며 1층 주차장으로 내려갔다. 주차장으로 진압하는 화물 차량들의 엔진 소리가 주차장을 덮고 있는 천장에 부딪혀 우레처럼 울렸다. 3층 보행 테크의 바닥이기도 한 천장은 주차장을 드나드는 차량들의 배기가스로 새까맣게 그을어 있었다. 담배꽁초와 송장에서 잘라낸 종이 조각이 흩어진 바닥에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오늘 밤 상가에서 나갈 화물들이 전부 거기에 모여 있었다. 상가가 문을 닫을 시각부터는 거기가 화물들이 집화장이었다. 경동, 로젠, 옐로우, 현대, KGB, 그 밖에 소규모 배송업체들이 화물을 분류하고 상차하는 집화장으로 주차장을 사용했다. 보통은 송장을 관리하는 사무장이 화물들을 지키는 동안 다른 직원들이 상가를 돌아다니며 화물을 가져왔다. 규모가 큰 택배회사는 저녁이 되면 길쭉한 개짝처럼 생긴 컨테이너를 열어두고 화물을 받았다. 한 사람이 들어가 앉을 만한 공간에 책상 하나와 출력기가 놓였고 광대뼈가 솟은 여성이 그 안에 앉아서 무뚝뚝하게 배송비를 계산하고 송장을 출력했다. 화물들은 점심때부터 조금씩 모이기 시작해 저녁 무렵이 되면 어마어마한 양으로 쌓였다. 매일 그랬다. 여소녀는 경동택배 구역을 지나 종묘 쪽으로 걸으면서 괴이하다고 생각했다. 이 많은 화물이 이 사람 적은 상가에 이렇게 쌓일 수가 있나? 오가는 사람도 없는데 이걸 다 누가 샀나? 귀신들이 샀나? 상가는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고 그 변화의 방향은 쇠락이었다. 여소녀는 셔터를 내린 오디오 가게들 앞을 지나면서 이 가게들이 변화를 가장 뚜렷하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했다. 예전엔 상가를 어슬렁거리거나 일부러 와서 그거 좀 들어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듣고 가고 다음에 오고 그러다 하나씩 사가고 지나가다가 이제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오가는 사람 자체가 드물었으니까. 온라인에는 있었다. 조명기구, 전선, 전기난로, 전기전판, 선풍기, 빗자루, 콘센트 같은 생활용품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매일 밤 집화장에 엄청난 규모로 쌓이는 화물들의 구매자였고 여소녀에게는 이들이 귀신들이었다. 발소리도 없고 얼굴도 없는 상가는 창고가 되어가고 있었다. 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은 남았고 그럴 수 없는 인간은 떠났다. 여소녀는 여태 남았지만 명백히 후자 쪽이었다. 거리는 활발하지만 사람은 드물고 빈 가게는 늘어가고 이것 참 괴이하다 하고 여소녀는 생각했다. 팔리는 물건들이 쌓인 창고와 그 창고의 관리자만 소수로 남은 곳. 종국에는 거대한 창고와 단 한 명의 관리자만 남지 않을까. 여소녀는 그 수산한 광경을 상상하고 입을 꾹 다물었다. 목에 소름이 돋고 몸이 떨렸는데 그게 그 터무니없는 상상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화물트럭이 경고음을 내며 여소녀 쪽으로 후진했다. 여소녀는 구시렁거리며 오줌 빛깔의 구정물이 고인 웅덩이를 뛰어넘었다. 로젠 구역으로 갔다. 상체 작업이 한창이었다. 전보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땀에 젖은 셔츠바람에 두건이나 마스크로 턱과 입을 가린 채 화물들을 나르고 있었다. 여소녀는 그 중에서 매일 수리실에 들르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찾아냈고 김이 오르는 그 등을 향해 다가갔다. 입 하나 알지? 뒤는 그가 너무 바싹 서 있다고 생각했다. 네모난 머리와 움츠린 목, 쨍구리 얼굴,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다른
눈썹엔 흰 눈썹이 섞여 있었다. 담배 냄새. 처음에 디는 영문을 몰랐고 조금 뒤엔 그가 화를 내고 있다고 생각했다. 추위로 파랗게 질린 미간은 잔뜩 구겨져 있었고 검은 눈으로 디는 눈을 쪼아보며 툴툴거리듯 말하고 있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는 뭔가를 쥔 손을 앞으로 내밀었고 엉겁결에 디가 그것을 받아들자 등을 돌려 가버렸다. 디는 붉은색 깅엄 셔츠에 바른 갈색 조끼를 입은 뒤 뒷모습을 한동안 바라보았다. 왼손에 쥔 상자의 무게로 팔이 처졌다. 디는 멍하니 서 있다가 얼굴을 찡그렸다. 조금 전 불시에 눌린 자리가 여태 눌려 있었다. 그 부분이 가려웠다. 너를 아느냐고? 모르는 사람이었다. 나 알지? 디는 그의 말에서 그 말을 간신히 알아들었다. 활자 같은 말이었다. 들었다기보다는 본 것 같은 말. 상자 작업으로 돌아가서도 디는 그 말을 생각했고 그 뒤로도 두고두고 그 순간을 생각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디는 그를 몰랐고 그를 알았다. 그가 디의 등을 눌러 성가신 감촉을 남길 때만 해도 그를 몰랐는데 그가 자신을 아느냐고 묻는 순간 디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자신이 그 남자를 알고 있었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알아? 즉시 그렇게 반문하려고 했는데 그 질문을 듣고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아는 얼굴이라는 것을 알았다. 디가 그를 알았다. 어떻게? 디는 그 남자의 가게로 가는 길을 알았다. 청계천 방향에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5층에서 종로 방향으로 홀을 가로질렀고 종로 쪽에서 계단으로 올라갈 때는 높은 천장이 딸린 5층 홀로 돌아서자마자 우회전한 뒤 우중충한 현관으로 곧장 뛰어들면 거기가 564호였고 세 개의 방 중에서 두 번째 방을 그 남자가 사용하고 있었다. 뒤는 눈을 감고도 그 길을 갈 수 있었다.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난 7개월 동안 하루에 2번 그 방에 들렀으니까. 그와 같이 뒤는 송장 다발을 지고 김정엽의 가게 앞을 지나갔다. 땀냄새가 났다. 종로 쪽 주차장에서 3층 보행 데크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 시계 골목으로 진입하는 모퉁이에 그의 케이블 가게가 있었다. 가늘고 굵고 길고 짧은 전선들을 다발로 걸어놓은 비좁은 가게 안에서 김정엽은 종일 오디오로 클래식 음악 방송을 틀어놓고 아령 운동을 하는 남자였다. 그는 늘 팔뚝 근육을 드러낸 민소매 셔츠를 입었고 틈날 때마다 땀이 날 때까지 아령을 들어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했다. 그의 오디오는 꽤 성능이 좋아서 음질이 매끄럽고 묵직했으며 종로에서 청계천까지 연결된 긴 주차장을 바우나 드보르자크가 관통하는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김정희업은 매일 셔터를 내리기 전에 오디오를 껐는데 그때가 저녁 7시쯤이었다. 이 남자의 오디오가 꺼지고 음악이 끊기면 택배 트럭이 도착할 시간이라는 것을 디는 알고 있었다. 디는 시계 골목으로 들어갔다. 제대로 보수된 적 없는 비좁고 어두운 골목은 지난 시절 사람들의 발길가 오가는 치매의 무게로 중앙이 우뚝하게 꺼져 있었다. 하수구를 덮은 콘크리트 뚜껑은 70년대의 물건이었고 푸르스름하게 이끼로 덮여 있었다. 디는 낡은 손목시계와 바른 시계줄이 놓인 유리 진열대를 몇 개 지나 전구상인 금호사에 들렀다. 백발의 노인이 탁자 앞에서 전구에 발을 붙이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디는 그의 이름이 윤춘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윤춘길 노인은 종일 입구 근처에 놓인 삐뚤어진 탁자 앞에서 작은 전구들의 외부 도입선을 그의 표현에 따르면 발을 느리는 작업을 했다. 주문받은 대로 발 없는 친구의 전구에 발을 붙이고 발잡은 전구에 발을 들이고 얼마 전까지는 혼자 그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디가 화물을 가져가려고 둘러보니 조수를 고용해 그만큼 늙은 노인이 한 명 더 있었다. 이제 금호사에서는 백발의 노인 둘이 나란히 앉아 전구를 만들었고 디가 가져가야 하는 화물들은 그들의 발치에 책상 곁에 쌓여 있었다. 디는 손수레에 금호사에 화물을 싣고 집화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품상 명인 유통에 들렀다. 대부분 문을 닫거나 문을 닫기 직전인 가게들 틈에서 거의 유일하게 거래가 활발한 가게로 자세가 꼿꼿하고 늘 비웃는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는 중년 여성이 그 가게의 주인이었다. 그녀는 전자부품인 트랜지스터나 IC 칩을 팔았는데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부품을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을 독보적으로 풍부하게 알고 있었다. 디는 그녀의 이름이 강숙진이고 그녀가 자기 이름의 마지막 받침인 니을 힘주어 눌러 쓰는 필기스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유리 진열장 위에 놓인 부품들을 작은 지퍼백에 나눠 담으면서 스피커폰으로 어떤 사람과 통화하고 있었다. TI P40이 있어? 있어. 아줌마 근데 왜 반말이야? 넌 왜 반말인데?
그녀는 미련 없이 버튼을 눌러 통화를 마치며 별꼴이야 그렇지? 라고 하는 것처럼 눈을 크게 떠보였다. 그와 같이 뒤는 중고 오디오 상인 백산 오디오에서 구두방 아주머니와 마주쳤다. 그녀가 백산 오디오의 사장인 백산의 구두를 두고 흥정하고 있었다. 어디 보자. 사장님 구두가 많이 더러우니 좀 닦아야겠다고. 그녀가 말했고 백사는 바로 지난주에 닦지 않았느냐고 대꾸했다. 아니 일주일이나 됐어. 사장님은 양치질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이는 매일 닦으면서 누구는 왜 한 번만 닦아. 그녀는 손수레에 실린 바구니에 슬리퍼를 잔뜩 싣고 다니면서 구두를 가져가고 슬리퍼를 내렸다. 그녀의 바구니에 벌써 구두가 여러 컬레 실려 있었고 너덜너덜하게 다른 슬리퍼들이 발바닥을 맞댄 채 꽂혀 있었다. 디는 그녀의 이름을 몰랐지만 택배를 이용하지 않았으니까 그녀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그녀가 구두를 모아 가져가는 장소에 부부 구두방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백산 오디오에서는 오늘 나가는 택배가 없었다. 그 뒤에 디는 그곳으로 갔다. 디가 매일 가는 곳, 아는 곳, 알고 있는 얼굴과 목소리들이 있는 그 중에 누군가가 불시에 등을 꼭 찌르며 나를 알지 않느냐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너를 아느냐고 반문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 낡고 지저분한 기묘하고 수많은 그곳들. 조명상가에서 가전상가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디는 지게꾼과 마주쳤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의 지게와 스피커 2개와 마분지 상자를 실은 지게가 천천히 좌우로 흔들리며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다. 디는 지나갈 공간을 찾지 못해 그 뒤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 지게에 실린 짐들은 작은 산처럼 높고 무거워 보였다. 아마도 그날의 마지막 짐일 것이다. 뒤쪽에서는 지게꾼의 얼굴이나 상체를 볼 수 없었고 지게 아래쪽으로 계단을 딛는 그의 발과 종아리가 보였다. 계단 경사면과 거의 평행이 되도록 그는 허리를 숙이고 있었다. 그는 그 짐을 목적지에 내리고 나면 가동 5층 층계참으로 돌아가 자물쇠로 잠긴 자기 몫의 개짝을 열 것이다. 그 속에 그가 가방과 옷을 보관한다는 것을 디는 알고 있었다. 그의 개짝 곁에는 다른 지게꾼들의 개짝이 있었다. 그들은 그 개짝 곁에서 가림막 한 장 없이 옷을 입었고 디는 오가며 몇 번이나 그 광경을 보았다. 그들이 노동으로 불구스름해진 등이나 다리를 드러내며 탈의하는 광경을 그런 뒤에 그들은 빈 지게를 개짝 곁에 세워두고 퇴근했다. 뒤는 지게꾼들이 짐을 지고 계단을 올라갈 때는 전방향으로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균형을 잃고 넘어지더라도 짐에 깔리지 않도록 뒷걸음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주차장까지 등짐으로 물건을 옮겨주고 5천원권 지폐를 받는 것도 보았다. 그와 같이 디가 그들을 알았다. 그래서 어쩌라고 디는 헐거워진 모자를 고쳤으며 얼굴을 찌푸렸다. 너를 아느냐고. 이 장소를 벗어난 곳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누군가 등을 두드리며 자신을 아느냐고 물으면 디는 그 얼굴을 몰라볼 것이고 모른다고 대답할 것이다. 모르니까 모르지 말해. 말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알 이유도 없으니까 네가 혐오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 같이 그들도 같을 것이다. 똑같이 혐오스러울 것이다. 혀를 내밀어 음식을 먹고 노골적으로 바라보고 미안합니다. 말해야 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고 빤히 쳐다보는 사람들. 치고 다니고 자신이 지닌 사물로 사람을 찌르고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둔감하며 알고도 굳이 개의치 않고 비대한 자아와 형편없는 자존감이 뒤집박죽 섞인 인격을 아무에게나 들이대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타인, 거짓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티는 3층 보행 데크와 지상을 잇는 계단에 걸터 앉았다. 장갑을 벗고 사물과의 마찰로 뜨거워진 손을 식혔다. 해가 지고 있었다. 김정엽의 클래식은 아직 끊기지 않았다. 중성적인 음색을 가진 오페라 가수가 노래하고 있었다. 디가 제목을 모르고 화음 한 부분을 아는 노래였다. 계단 난간에 균열이 보였다. 세로로 길고 굵게 벌어져서 그 틈으로 멀리 떨어진 가게의 간판을 읽을 수 있을 정도였다. 망치질 한번 발기질 몇 번이면 떨어져 나갈 것 같았다. 디는 상가 사람들이 이 건물의 무지막지한 견고함에 관해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게 말이지 망치로 벽을 때리면 벽이 상하지 않고 망치가 상한다. 이것을 설계한 놈들이 일본에서 건축을 배운 놈들이며 당대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자재가 엄청난 물량으로 동원되었으므로 튼튼할 수밖에 없고 90년대 허물자도 시도도 몇 번 있었으나 건물이 너무 단단해 부수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것이 돈이 덜 든다는 계산이 나오는 바람에 그대로 있게 되었을 정도로 견고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디는 상가를 돌아다니는 동안 곳곳에서 균열을 보았다. 당장 이 계단은 올여름 폭우에 철근만 남고 사라져 버린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꼴을 하고 있었다. 디는 장갑을 끼고 계단을 마저 올라갔다. 이것은 망가지지 않았다. 자신 있게 말하는 인간은 더러보았지만 이것은 관리하는 인간,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인간을 디는 본 적이 없었다는. 여기 사람들은 그저 망가지지 않는다고 말할 뿐이다. 농담처럼 그들의 믿음을, 그것도 부주의한 믿음을 말이다. 그러나 여기 이렇게 균열들이 있다. 멀쩡하다는 것과 더는 멀쩡하지 않게 되는 순간은 앞면과 뒷면일 뿐. 언젠가는 뒤집어진다. 믿음은 뒤집어지고 거기서 쏟아져 내린 것으로 사람들의 얼굴은 지저분해질 것이다. 뒤는 송장을 쥐고 564호로 들어섰다. 바닥에 깔린 낡은 부직포가 꺼끌하게 발에 밟혔다. 암모니아와 납땜 냄새가 났다. 들쑥날쑥한 모서리를 가진 기계들이 석순처럼 쌓인 곳, 어제 뒤에 등을 눌렀던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때 보았던 차림, 그대로 붉은색 깅엄 셔츠에 낡은 갈색 조끼를 입었고 조끼 앞주머니엔 작은 드라이버가 2개 꽂혀 있었다. 서 있을 때보다 앉아 있을 때 조금 더 커 보이는 체구였다. 사방으로 굽을 수 있는 목이 달린 램프로 앰프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책상에 꼭 들어맞아 보였고 맥이 빠질 정도로 편안해 보였다. 뒤가 움직이지 않고 서 있자 그가 머리를 들고 뒤를 보았다. 아저씨는 나 알아요? 그가 뭔가를 씹으며 뒤를 보고 있다가 말했다. 알지. 어떻게 알아요? 봤지. 언제요? 매일. 이름은 알아요? 대체 궁금한 게 뭐야? 아느냐고요. 내 이름이요. 여소녀는 조끼 주머니에 손을 넣고 드라이버를 만지작거리며 뒤를 바라보았다. 그는 뒤의 전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다른 택배기사에 비해 연령이 좀 있었는데 부침성 있고 넉살이 좋은 남자였다. 그가 상인들에게 소개하려고 신임을 데리고 다닐 때 여소녀는 뒤를 처음 보았다. 앞으로는 이 친구가 제 구역을 담당할 거예요. 전임의 뒤에 신임이 서 있었다. 뭘 한다고? 라고 물을 정도로 병약해 보이는 청년이었다. 머리털과 얼굴은 푸석푸석했고 관절들은 기름이 없이 붉어져 있었다. 어디서 뭘 하다가 왔는지 턱에 뭉툭하게 찢어진 상처도 있었다. 말하고 버릇도 없다고 여소녀는 생각했다. 전임이 인사를 시켜도 목을 조금 끄덕여 보인 게 다였다. 저래가지고 무슨 일을 한담? 여소녀는 혀를 찼다. 여소녀는 전임과 그의 전임을 그 전임의 전임을 기억하고 있었다. 모두 처음에 의욕적이었고 생생했다. 건강하고 쾌활한 남자 아이들도 시간이 좀 지나며 우울하고 과묵해졌다. 고된 노동 강도에 괴로워하다가 짧게는 이틀에서 일주일, 길게는 몇 달에 그만두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왔다가 금방 사라진 다른 아이들처럼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여소녀는 생각했는데 한두 주를 넘기더니 가을을 넘기고 이제 겨울이었다. 그동안 뒤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수리실에 들렀다. 여소녀는 뒤의 변화를 흥미롭게 관찰했다. 창백했던 피부는 거무스름해졌고 시든 나무처럼 어정쩡했던 자세는 꼿꼿해졌다. 일부러 만든 근육이 아닌 생활 근육으로 알맞게 단단해진 몸은 민첩하게 움직였다. 멍해 보였던 얼굴에 집중하는 얼굴이 되었고 무거운 짐을 나르는 요령도 터득한 것 같았으며 전담하는 구역도 넓어진 듯했다. 최근에 여소녀는 종로에서 화물용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뒤를 목격한 적이 있다. 모자를 쓰지 않고 있었는데 조금 긴 듯한 검은 머리가 바람에 쓸려 뒤로 넘어간 덕분에 모자챙으로 늘 가려져 있던 얼굴이 다 드러나 있었다. 더 바람을 맞으려는 것처럼 턱을 약간 들고 있었다. 오토바이 안장에 안정감 있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종로 이가에서 청계천 쪽으로 크게 모퉁이를 돌아가 버렸다. 여소녀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는데 왜 웃음이 났는지는 그도 모를 일이었다. 그날 뒤로 여소녀는 뒤를 조금 더 유심히 보게 되었다. 말없고 버릇없어 보일 정도로 목뚝뚝한 점은 여전했다. 거의 매일 보는 사람에게도 안녕하시냐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았고 농담을 들어도 웃지 않았다. 엎어지면 즉시 이마가 닿을 듯한 거리에서 송장을 쓰면서도 눈 한 번 들어 사람을 바라보는 일이 없었다.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그러다 보니 사람이 본래 그러하더라 믿게 되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자기 이름 아느냐고 물으며 눈을 새파랗게 뜨고 사람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니 참 내가 뭘 어쨌다고 다짜고짜. 새끼 진짜 버릇없네. 여소녀는 어처구니가 없어 뒤를 바라보았다. 너를 언제 봤냐고? 매일 본다 이 새끼야. 일상적으로 다가. 라고 쏘아붙이려다가 여소녀는 뒤에 낯빛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을 보았다. 뭔가에 대단히 질리고 놀란 것처럼 창백해지는 고개를 숙였다. 조금 전까지 기세는 어디로 가고 몹시 당황한 것처럼 보였다. 손에 구겨진 모자와 송장을 만지작거리며 말없이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가 바로 갈 것처럼 모자를 머리에 눌렀었다. 이봐.
여소녀는 식사할 때 식탁으로 사용하는 JBL 스피커를 가리켜 보였다. 이거나 먹고 가. 허벅지 높이의 스피커에 울퉁불퉁한 알루미늄 쟁반이 놓여 있었고 디가 나타나기 직전에 배달된 짜장 그릇이 그 위에 있었다. 여소녀는 수화기를 들고 동해루로 전화를 걸었다. 나 짜장 하나 더 갖다 줘. 전화를 끊고 하던 작업을 마치기 위해 작업대를 향해 앉았다. 보름 전에 여수에서 올라온 김무라는 사람이 맡기고 간 테이블이었다. 피치가 제멋대로 바뀌고 암이 자꾸 카투로 되돌아가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제 수리를 마치고 테스트가 남아있었다. 여소녀는 책상과 벽 사이에 아무렇게나 꽂아둔 LP 중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골라 턴테이블에 얹고 바늘을 조정했다. 모래를 씹는 듯한 잡음이 짧게 이어졌고 늘어진 첫 음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노래가 시작되었다. 디가 의자를 끌어와 짜장 앞에 앉았다. 모자를 벗어 근처 앰프에 올려두고 한동안 얼빠진 사람처럼 앉아있다가 그릇을 끌어당겼다. 여소녀는 스톱 버튼을 눌렀다가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암이 안정된 각도로 거치대로 돌아갔다가 턴테이블로 이동했다. 여소녀는 리프트 버튼을 눌러 바늘을 공중에 띄웠다가 적당한 위치에 맞춘 뒤 다시 리프트 버튼을 눌렀다. 바늘이 첫 번째 트랙을 향해 내려갔다.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동해로 사장이자 여소녀의 당구장 동무인 이철이가 짜장 한 그릇을 직접 가지고 왔다. 그가 뒤를 발견하고 말했다. 로젠 여기 와 있네. 뭐 해 여기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느냐고 디는 물었다. 러브미 텐더를. 디디와 디는 매년 성탄節에 조금 사치스러운 저녁을 보냈고 밤이 되면 방으로 돌아와 비싼 와인과 치즈, 시럽에 졸인 과일을 듬뿍 넣은 커다란 케이크, 버터를 바른 빵과 연어와 가늘게 썬 양파를 접시에 잔뜩 쌓아두고 라디오로 캐럴을 들으며 먹고 마셨다. 네가 기억하기로 아마도 지지난해 성탄절에 그 노래가 나왔고 와인을 두 병쯤 마시고 늘어져 있던 디디가 문득 웃음을 터뜨렸다. 디와 마찬가지로 디디는 엘비스 프레슬리를 좋아하지 않았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곤 하는 이미지. 예컨대 성조기에 새긴 빨강과 파랑, 비지로 장식된 흰 셔츠를 입고 프로에친 가슴엔 붉은 꽃목걸이를 걸고 허벅지를 불편하게 죄는 나팔 바지를 입은 모습 같은 것이 조금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고 그의 흐느끼는 듯한 창법도 좋아하지 않았다. 디디는 쿠션을 끌어안고 웃으면서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의 노래를 좋아하지 않아. 굳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노래를 이미 많이 들었고 들을 때마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운 방법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느냐는 생각이 어처구니 없는데도 매번 행복해진다고 말했다. 이 노래를 듣게 되면 웃긴데 서글플 정도로 웃긴데 이상하게 행복해진다. 여소녀의 수리실에서 전축 바늘이 LP에 닿고 뜻밖의 노래가 시작되었을 때 티는 가만히 앉아 그것을 들었다. 웃기지도 행복해지지도 않았다. 너무 유명하고 너무 익숙하고 너무 부드러워서 더는 이상할 것도 없는 노래, 몇 번이나 들어본 적 있는 노래였다. 그러나 들어본 적 없는 노래였다. 소리였다. 디는 얼떨에 고개를 젖혔다. 소리. 그것을 들으려고 디는 전축을 바라보았고 스피커를 바라보았다. 작업대 앞으로 몸을 숙인 여소녀를 바라보았고 더러운 창틀을 가린 버티컬과 오만 잡동사니로 가려진 벽과 바닥에 쌓인 앰프들을 바라보았다. 공간과 그 공간의 모든 사물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에 공명하고 있었다. 전축과 앰프와 스피커를 가져본 적이 없는 디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공간을 공간이 되게 하는 소리, 디디는 그것을 들여보았을 것이라고 디는 생각했다. LP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디는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듣고 한 번 더 들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여소녀는 스톱 버튼을 누르고 조금 기다렸다가 스타트 버튼을 눌렀다. 불규칙하고도 일정하게 지글거리는 잡음이 내내 이어졌다. 디는 그것이 무슨 소리냐고 물었다. 바늘이 먼지를 긁거나 잡다한 흠을 읽는 소리라고 여소녀가 답했다. 그 소리는 디가 듣곤 하는 이명 잡음과도 유사했는데 음악과 더불어 그것은 음악처럼 음악의 일부처럼 들렸다. 디는 그것을 더 듣고 싶었다. 가지고 싶었다. 이것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느냐고 디는 물었다. 뭐를? 이거요? 이거가 뭔데? 이렇게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거 기계들이요. 빈티지? 빈티지. 아래층이 많지. 아래층 어디요? 많잖아. 거기 중에 어디 있어요? 어디요? 이런 걸 사본 적 있어? 없는데요. 나 참 이런 걸 다 갖추려면 얼마가 있어야 하느냐고 디는 물었다. 글쎄 턴테이블 앰프 스피커까지
D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무 비싸거나 너무 저렴하지 않게 보통으로 맞춘다고 해도 100만 원은 넘을 거라고 여소녀가 말했다. 그래도 가지고 싶어? 가지고 싶어요. 알아봐줘? 네. 그러면 기다려보자고 여소녀는 말했다. 적당한 기기를 찾아보자. 기다리겠다고 말한 뒤 D는 모자를 쓰고 집화장으로 내려갔다. 여소녀는 보름 걸려 D의 오디오를 마련했다. 전축은 듀얼 731Q, 앰프는 피셔 440, 스피커는 JBL. 처음이니까 욕심부리지 말고 이 정도로만 들어봐. 여소녀는 매우 만족스러운 기색으로 D에게 앰프를 보여주었다. 외부 흠도 거의 없고 버튼도 전부 깔끔하게 남아있고 회로 상태도 깨끗하고 D는 타결할 때까지 오디오를 수리실에 맡겨두었다가 일할 때 사용하는 오토바이에 싣고 강을 건넜다. 바람이 매서웠다. D는 오토바이를 느리게 몰아 자정쯤 고시원에 당도했다. 고시원 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15분 방으로 앰프를 옮겼다. 스피커는 부둥켜 하나 옮겼는데 너무 커서 계단을 올라갈 때 한 번 복도를 통과할 때 2번 쉬어야 했다. 고시원 관리자는 자리를 비우고 없었다. 부드러운 고무 슬리퍼를 신은 남자가 베스킨라빈스 파인트들이 종이컵과 생수병을 들고 복도 맞으면서 걸어오다가 D와 D의 스피커를 발견하고 멈춰섰다. 그는 잠시 당황하듯 듯하더니 벽에 등을 붙이고 섰다. D가 그 곁을 지나갈 때 그가 뭐라고 툴툴거렸는데 D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고 상관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스피커까지 15번 방으로 옮긴 뒤 문을 닫았다. 문을 등지고 서서 D는 오디오의 위치를 고심했다. 스피커 2개와 전축과 앰프가 1인용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그 무게로 매트리스가 중앙을 향해 꺼져 있었다. 침대와 벽 사이에 오디오를 놓을 작정이었는데 스피커가 예상보다 컸다. D는 스피커가 쓰러지지 않도록 매트리스에 살짝 발을 올리고 앰프를 들어 바닥에 내렸다. 출입구에서 책상 앞으로 다가가려면 다리를 넓게 벌려 앰프를 건너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D는 조심스럽게 전축을 앰프 위에 얹어보았다. 전축이 앰프보다 컸다. 책상 앞으로 가려면 침대를 밟고 돌아가야 하는 구조가 되었다. 스피커 2개 중 1개를 바닥에 내렸다. 나머지 1개를 마저 내리며 방문을 여닫는데 문제가 생길 게 뻔했다. D는 옷을 갈아입지도 않고 나통한 흘린 땀이 밴 작업복을 입은 채 침대 곁에 서서 팔짱을 꼈다. 땀과 먼지로 푸석푸석한 머리를 두 손으로 쓸어 넘기고 책상을 바라보았다. 책상 위쪽엔 나사로 고정된 선반이 달려 있었는데 그걸 떼어내면 스피커 2개와 전축을 책상에 올릴 수 있을 것 같았다. D는 관리자가 돌아올 때까지 관리실 앞에서 기다렸다가 드라이버를 빌려달라고 말했다. 뭐 했으려고? 맞듣지 않은 기세로 공구 상자를 뒤지는 관리자 곁에 서 있다가 드라이버를 받아 방으로 돌아왔다. 선반 아래를 더듬어서 나사 4개를 찾아냈고 드라이버를 꾹꾹 눌러가며 나사들을 풀어냈다. 선반이 벽에서 분리되었다. 좌우로 스피커를 올리고 중앙에 앰프를 그 위에 전축을 얹었다. 첫 번째 전축을 가지게 된 기념이라며 여소녀가 선물로 준 트랜스까지 구석에 올리고 나자 일습이 다 갖추어졌다. 공들여 전선들을 연결하고 트랜스를 통해 전원을 넣었다. 즉시 스피커가 퍽 소리를 냈고 앰프의 주파수 창에 어두운 주홍색 불이 들어왔다. 15분 방에 압도적인 기색으로 전류가 흘렀다. D는 뒤로 물러나서 침대에 걸터앉았다. 골똘하게 고집을 피우는 것처럼 전류를 품고 있는 앰프를 바라보았다. 냄새가 났다. 전류가 흐르는 쇳덩어리의 냄새. 낫과 구리, 기계 속에 감춰진 코일이 달궈지는 냄새, 먼지 타는 냄새와 피냄새. D는 여소녀가 알려준 대로 셀렉터의 노브를 돌려 포너에 맞췄다. 전축이 준비되었다. 전축에 달린 스타트 버튼을 누르자 조그맣고 동그란 버튼이 몸체로 들어갔다가 나오며 짤깍 소리를 냈다. 작은 동전을 금속 탁자에 올려놓는 듯한 소리였다. 턴테이블이 빈 채로 회전했고 바늘이 그 위로 이동했다. 턴테이블 아래 숨겨진 연두색 전구에 불빛이 보였다. 인색하고 침침한 빛이었다. 아주 작은 것으로 한계가 있는 듯했다. D는 그 작은 물건을 향한 애정이 샘솟는 것을 느꼈고 구역질이 났다. 이것은 사물이다. 다른 사물보다 나을 것 없는 사물. 그러나 D는 버튼을 다시 눌러보았다. 디디의 LP를 되찾아 와야겠다고 생각했다. 토요일에 D는 장미 맨션을 방문했다. 비좁은 골목의 막다른 곳에 위치한 검붉은 건물로 반지하까지 포함해 5층이었다. 허리 높이로 올라오는 1층 세살문은 아랫부분이 녹슨 채 사가 있었고 3층 외벽에 붙은 금속 활자들은 초록색으로 변색되고 니은 받침 2개가 탈락된 채 장미 메쇼로 남아 있었다.
30년이 넘은 다세대 주택이었다. 디디의 부모가 전세를 끼고 대출을 받아 무작정 구입한 건물이었고 디디가 몇 년 전까지도 이 건물의 대출금을 일정 부분 감당하느라고 애를 먹었다는 것을 디는 알고 있었다. 부모의 방과 거실이 있는 4층에 디디의 방도 있었는데 디디는 그 방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때까지 살던 집의 3배에 달하는 넓이에 겁을 먹은 디디의 부모가 난방비를 아껴보려고 갑방으로 연결된 보일러 파이프를 잠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 낡은 건물에 들어간 첫 해겨울에 디디는 감기를 달고 살았다. 디디는 부모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편이었지만 보답을 받은 적이 별로 없었고 부모의 관심은 예민한 데다 뭘 해도 잘 풀리지 않는 장남에게 쏠려 있었으니까 단념할 때가 되자 배낭 하나와 상자 한 개에 짐을 꾸려 집을 나왔다. 정말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가자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없더라고. 디디는 말했다. 상자를 열어두고 거기 넣을 것을 찾으려고 방을 한 바퀴 둘러보았는데도 별로 없더라고. 정말 필요하고 꼭 가지고 가야겠다고 여겨지는 무언가가 그 방에 그래도 뭔가를 가지고 나오고 싶었으니까 오기로라도 용돈으로 차곡차곡 모은 음반과 필기구들을 디디는 상자에 담았고 이제 그 상자가 이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디는 쇠살문 앞에서 벨을 누르고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그가 4층으로 올라갔다. 디디의 형제인 곽정은이 굳은 얼굴로 층계참에 나와 있었다. 맨발에 슬리퍼를 신었고 목 끝까지 지퍼를 올린 저지 차림이었다. 곽정은의 턱이 추위로 빨갰다. 디는 그의 뒤를 따라 옥상으로 이어진 철제 계단을 올라갔다. 얼어 죽은 관상용 양배추들이 넝마처럼 늘어진 화분 곁을 지나 옥탑으로 들어섰다. 좁은 거실과 방이 2개 딸린 공간으로 방 하나는 창고로 사용되었고 다른 하나는 곽정은이 사용하고 있었다. 곽정은이 창고 문을 열어보았다. 보였다. 사용하지 않는 가구와 잡다한 물건들을 담은 상자가 쌓여 있었다. 디는 그 중에서 자신이 직접 봉하고 주소를 적은 상자 몇 개를 알아보았다. 뜯지 않은 것도 있었다. 상자를 바닥에 내리고 테이프를 뜯었다. 3번째 상자에 디가 찾는 것들이 있었다. 해먹은 음반들, 너덜너덜하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고 뻣뻣해진 마분지 껍데기를, 엘라 피츠제럴드, 조르주 무스타키, 닐 영, 넷 킹콜, 패티 페이지, 시나위, 유키즈 온더블럭, 신해철, 보니 엠, 엘리자, 엘리자베타 길레스, 비발디, 마이클 잭슨 고르지 않은 취향, 그보다는 취향이 되기 전에 중단된 취향. 디가 상자에서 그것들을 한 장씩 꺼내 바닥에 쌓는 동안 곽정은은 팔짱을 낀 채 문에 기대서서 뒤에 뒤통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입은 다물었고 주먹은 바지 주머니에 들어가 있었다. 디는 그의 부모가 일부러 집을 비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곽정은이 금방이라도 주먹으로 목을 내리칠 것처럼 뚫어지게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도 물을 마시겠느냐고 곽정은이 물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다. 디는 돌아보지 않고 괜찮다고 대답했다. 괜찮다고? 곽정은이 디의 말을 소리내 곱씹었다. 디는 입을 다물었다. 얇은 장판을 깐 바닥은 싸늘했고 온기가 조금도 없었다. 곽정은이 입은 젖이 냄새가 옥탑에 배어 있었다. 곽정은은 디디와 별로 닮지 않았지만 그가 잠을 잘 때 눈을 감고 잘 때는 닮아 보일 거라고 디는 생각했다. 디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얼굴이 그런 식으로 닮았고 디의 부모가 그런 식으로 서로를 닮았고 아마도 디의 역시 부모와 그런 식으로 닮았을 것이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산 사람들은 가장 방심한 얼굴을 닮았다. 내 동생하고 나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곽정은이 말한 적이 있었다. 디디의 장례식장에서 한밤이었고 그들은 잠시 바람을 쐬려고 마당에 나와 있었다. 디는 곽정은이 그날 밤처럼 많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3일을 꽉 채운 장이었다. 곽정은은 많은 땀이 흘렸다. 검은 저고리는 구겨지고 땀은 축축해진 채 그의 등에 달라붙어 있었다. 곽정은은 구두코로 흙을 쑤셔 잔디의 뿌리를 드러냈다가 발로 밟아 도로 덮기를 반복했다. 나는 걔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고 곽정은은 말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린 말이 통하지 않았고 같이 놀 것도 없었다. 나는 걔하고 별로 말하지 않았어. 뭐 아무하고도 말하지 않았지. 나는 빌어먹게 가난한 집안의 중학생이었으니까 그냥 모든 게 거슬리고 하찮았다. 동생 같은 거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할 때나 생각했지. 진짜 동생 같은 거는 하루는 내가 하굣길에 걔를 봤다. 걔가
10살 때 지저분하게 튀김을 쌓았던 분식집 앞에서 튀김을 고르고 있더라. 한 손엔 바구니를 두고 다른 손엔 집게를 쥐고 엄청 고심하면서 500원어치를 그 돈에서 부족하지도 넘치지도 않게 바구니를 채우려고 거의 엄숙해 보일 정도로 집중하고 있었어. 내 동생 지금 자꾸 그 생각이 난다. 그냥 생각이 나. 화장실에 다녀와서 손도 씻지 않고 튀김 반죽을 만드는 인정머리 없는 여자가 파는 튀김을 더러운 바구니에 신중하게 담던 모습.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저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영장을 보고 있을 수 없어. 500원어치 걔가 들고 있었던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튀김이 그게 전부였다는 걸 생각하면 아주 미칠 것 같다. 돌아버릴 것 같다. 자, 이제 네가 말을 해봐라. 걔가 그래도 마지막엔 좀 넉넉하게 살았다고 부족한 거 별로 없이 그래도 마지막엔 좀, 어? 뒤는 네 번째 상자를 끌어당겨 테이프를 뜯었다. 다른 상자에 눌려 위쪽이 찌그러진 상자였다. 안에 든 것이 얼마 없었고 사용한 흔적이 있는 노트 몇 권과 책, 독일어 초급 교본, 다갈색 종이끈으로 묶은 편지들, 아직까지도 미지근한 사물들. 구토가 치밀었다. 뒤는 계속할 수 없어. 바닥에 쌓아둔 LP들을 그 상자에 담았다. 상자를 안고 돌아섰다. 곽정은은 뒤를 옥탑방에 내버려두고 사라지고 없었다. 뒤는 상자를 든 채 한동안 옥탑에 서 있다가 4층으로 내려갔다. 곽정은이 텔레비전을 틀어둔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턱과 코를 붉힌 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다. 곽정은은 여전히 맨발이었고 왼쪽 발을 다 해진 갈색 쿠션에 올려두고 있었다. 디는 어떤 말로 인사를 하고 떠나야 할지 알 수가 없어 상자를 안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가냐? 곽정은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다. 찾고 싶은 건 다 찾았냐? 그래 가고 다시는 여기 나타나지 마라. 쓰레기 버리듯이 걔 물건 여기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야 가라 그만 가고 아니다. 다음에 다시 와라 한 번만 더 다시 와보라고. 디는 턴테이블에 LP를 올렸다. 최초의 잡음이 들리자마자 눈을 감았다. 이제 음악이 시작된다는 신호였다. 바늘이 갈짝거리며 홈을 따라 나아갔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음악은 얇은 합판으로 덮인 벽들에 완전하게 반영되었다. 디는 스피커를 향해 앉아 있었고 촘촘하고 신축성 있는 천으로 씌운 스피커에서 나온 소리가 아주 가늘고 섬세한 비처럼 정신을 쓸고 가는 것을 느꼈다. 드럼과 기타, 보컬 소리가 너무 엄청난 디는 그거 말고 다른 것은 들을 수 없었다. 음악뿐이었다. 15분 방의 창없는 구조는 성능 좋은 소리상자처럼 음악을 담고 있었다. 움직일 때마다 삐걱거린 침대, 그 위에 깔린 변색된 담요, 뒤에 빽빽하 점퍼를 걸쳐둔 의자, 근육통이 있는 몸. 그 방에 있는 모든 것이 음악에 공명하여 파장을 발산하고 있었고 그 파장들은 모든 벽에 부딪혀 반향이 되었다. 그게 모두 음악 속에서 음악이 되었다. 디는 음반이 담긴 상자를 매트리스 위로 올리고 속을 뒤적였다. 방학 때 받은 엽서들,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카드, 하드커버가 달린 일기장들, 3분의 2 정도를 쓴 노트를 넘겨보았다. 그 한 권의 노트에서도 디디의 필체는 변하고 있었다.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세로획이 급격하게 꺾이는 필체에서 꺾임이 사라지고 조금 더 단순하고도 가벼운 필체로 디디는 필기구와 종이에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단지 종이에 뭔가를 적으려고 꿈이나 생각들, 책에서 읽는 것, 그날의 지출이나 짧은 이야기들을 기록해두는 습관이 있었다. 디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글자로 가득한 페이지는 그렇지 않은 페이지보다 뻣뻣하고 무겁게 넘어갔다. 디는 그런 페이지에서 꿈 이야기를 읽었다. 꿈이었고 도서관에 갔고 거기서 책 몇 권을 빌렸다는 이야기였다. 첫 번째 트랙이 다 돌기도 전에 옆방에서 벽을 때렸다. 디는 상자 바닥에서 REVOLUTION이라고 적힌 책을 발견했고 그걸 무릎에 올렸다. 두꺼운 갈색 책이었다. 거친 합성지로 감싼 하드커버 장정에 아무런 장식 없이 검은 글자로 제목이 적혔는데 두께에 비해 무게가 덜했고 노란과 갈색으로 가름끈이 2개 달려 있었다. 첫 페이지에 누군가 붉은색으로 도장을 찍어두었다. 꼬불꼬불한 미로 같은 그 모양새를 한동안 보고 있다가 디는 그것을 읽어냈다. 이름이었고 디가 그 이름을 알았다. 박조배. 디디의 동창이자 디의 동창이었다. 초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동기생. 명동 거리에서 음반을 판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그 일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박주배의 책이 왜 여기에 있을까? D는 아무렇게나 책을 펼쳤다가 힘의 범람이라는 구절을 보고 반복해서 그것을 읽었다. 범람, 힘의 범람. 누군가 다시 벽을 때렸고 이번엔 다른 쪽 방이었다.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번에는 벽을 두들기기 시작했다. 오른쪽 방과 왼쪽 방에서 D는 옆방의 거주자들을 생각하고 미소 지었다. 옆방은 15번과 똑같은 16번과 17번의 구조로 자신의 것과 다를 바 없거나 더 더러운 침구와 벽, 합판과 시트지로 구성된 싸구려 가구와 그 방을 가득 채우고 있을 허름한 생필품들을 생각했다. 나는 그 사물들의 일시적 소유자들에게 그들 자신의 것보다 혐오스러운 것, 좀 더 견딜 수 없는 것, 말하자면 자신의 이웃을 향해 그토록 열심으로 벽을 두들겨 기회를 주고 있다. 재미있느냐고. 재미있다. 재미가 있다. D는 책장을 한 장 더 넘기며 생각했다. 매트리스를 짓누를 때 말고는 존재감도 무게도 없어. 무해한 그들, 내 이웃, 일용적이고도 간접적인 그 존재들은 드디어 물리적 존재가 되었다. 사악한 이웃의 벽을 두들기는 인간으로 음악이 다시 시작되었다. 여소녀는 가스난로를 끄는 창을 열었다. 가스난로를 끄고 창을 열었다. 가스냄새가 밴 후덥지근한 공기가 찬 공기와 섞이며 바람이 일었다. 검고 단단한 먼지가 섞인 바람으로 버티컬이 흔들렸다. 종로 쪽으로 펼쳐진 나지막한 건물들이 내려다 보였다. 평평하고 남리한 지붕들엔 지난달에 내린 눈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있었고 일광욕을 하러 나온 고양이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요소녀는 의자로 돌아와 신문을 다시 집어들었다. 요소녀는 시장을 좋아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린데도 5살은 더 연장자처럼 보였고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진 듯 보였다. 여소녀에게도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시장의 믿음보다 덜 선한 것처럼 보였다. 여소녀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울적한 얼굴로 여소녀는 신문을 마저 읽었다. 어쨌거나 시장의 계획대로 2005년에 사라진 보행 태클을 복구한다는 뉴스가 실려 있었다. 청계천을 사이에 둔 세운상과 청계상가를 잇고 그 위를 사람들이 오가게 만들어 도시에 활력을 부여하고 기술자들을 발굴해 세운상가 일대를 새로운 명소로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여소녀가 이해하기로는 일단 지나가는 사람들을 늘리려는 프로젝트였다. 지나가다가 그것이 다시 가능해질까? 지나가는 사람 자체가 없어 많은 가게들이 영업을 접었지만 여소녀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미적지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오간다고? 솜사탕 막대나 풍선을 묶은 가느다란 끈을 쥔 아이들, 데이트를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이 상가에 있는 것들이 무슨 의미이며 무슨 상관인가? 나들이 옷을 입고 가슴에 케첩 얼룩을 묻힌 5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수리실 방문해 빈티지 오드에 관해 말하는 여자나 남자를 여소녀는 상상할 수 없었다. 아니야, 상상할 수 있어도 그것은 상상으로나 가능한 광경 같았다. 산책하러 나온 젊은 연인이 3층 보행 태클을 걷다가 방열판이나 저항 IC, DC, 모터 스피커 유닛, 도란스를 둘러보는 광경은 물론 사람이 늘면 그 상권은 형성될 것이다. 지금과는 뭔가 다른 형태의 상권이 여소녀는 창을 통해 3층 보행 태클을 내려다보았다. 60년대 그 이름처럼 원대한 계획으로 설계되었다가 다시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채 애매하게 끊어진 형태로 구현되었고 한 차례 그야말로 꿈꿔졌다가 이제 다시 원대한 계획의 일부가 된 공중가로는 지금 2월 태양의 싸늘하고도 엷은 빛을 받고 있었다. 길거리 구두방처럼 생긴 박스들이 테크 가장자리를 따라 늘어서 있었다. 대부분 문을 닫았고 문을 연 박스 속에서는 젊은 남자가 햇볕을 등지고 앉아 컴퓨터로 카드게임을 하고 있었다. 비아그라나 담배, 감시용 카메라를 판다고 적힌 짧은 입간판이 그늘에 놓여 있었다. 어쨌거나 저것을 오가는 사람이 늘고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면 임대인들은 즉시 세를 올려받으라 할 것이다. 재정비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자들의 계획에 따르면 여소녀 자신과 같은 기술자들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콘텐츠였으나 기술자이자 상인인 그들 모두 결국은 세입자이며 새가 오르면 특별히 영세한 업체가 많은 이 상가의 상인들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마지막 일격이 될 수도 있었다. 여소녀는 생각했다. 상가가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것은 아니지. 무릎에 펼쳐진 신문이 바람에 부풀렸다. 여소녀는 신문을 두어 번 접어서 조금 더 자세히 읽고 싶은 기사를 위로 오게 해두었다. 세운상가가 활성화
종합계획이 발표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본문에 5차례나 언급된 재생이라는 말이 여소녀는 마음에 걸렸다. 무엇을 재생한다고? 왜? 여소녀는 그것이 몹시 궁금했는데 계획자들도 그것을 자신만큼 궁금하게 여길지 다시 궁금했다. 여소녀가 생각하기로는 세운이라는 이름 그대로 이곳엔 세계의 기운이 이미 모여 있었다. 미래와 빤하게 연결된 현재, 이상에 이르지 못하는 실제, 비대하고 멋다가리 없는 외형, 시대의 돌봄을 받은 적은 거의 없지만 알아서 먹고 살며 시대를 이루었고 이제 시대의 뒷공무니에 남은 사람들, 아 사기꾼들, 여소녀 자신을 비롯한 거짓말쟁이들, 그것도 조그맣고 하찮은 스케일의 사기밖에 칠지 몰라 여전히 보통 사람을 여기 남은 내 이웃들. 여소녀가 이해하기로는 그것이 세계의 기운이었다. 여기를 제대로 재생하려면 거짓말하지 말고 그것을 보여줘야 했다. 그들이 되살리려는 것을 그들이 제대로 알아야 했다. 제대로 알려면 말이지. 제대로 하려면 최소한 이 공간에서 인생을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 정도는 펼쳐져야 하는 거 아니냐? 그들이 각자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여행은 몇 번을 가보았는지를 알아보고 가족도 다 만나고, 그들의 자녀는 어떤 학교를 다니고 어떤 직업을 얻었는지, 그중에 비정규직은 몇 %인지까지도 다 알아봐야 했다. 그 이야기들로 두루마리를 만들어 이 거대한 상가의 내벽과 외벽을 몽땅 버려야 했다. 여소녀는 일주일 전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구조물을 생각했다. 수요일이었다. 출근하고 보니 5층 호텔 기묘한 것이 있었다. 모니터면 선풍기면 낡은 전화기, 구멍 뚫린 스피커 같은 고철과 고물이 홀쭉하게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이끼와 꽃나무 가지가 그 사이사이를 장식하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장식용 전구를 단 줄들이 천장 어딘가에 연결된 채 구조물 위로 늘어져 있었고 높고 투명한 전장이 그것 위로 뽀얀 빛을 뿌리고 있었다. 여소녀는 즉시 서낭당을 떠올렸다. 정체불명의 거대한 생물이 고물상을 삼킨 뒤 밤새 쌓둔 똥무더기 같기도 했다. 저것이 무엇인가 때를 입힌 것을 보니 만들다만 무덤 같기도 했다. 남의 마당에 저런 것을 만들어두고 뭘 하자는 것인가. 여소녀가 눈살을 찌푸리며 그 구조물을 돌아 수리실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녀가 수리실로 불쑥 들어와 초대장이라며 종이 한 장을 두고 갔다. 오늘 오후에 전시를 겸해 재생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는 모임이 있을 거라는 내용이었다. 여소녀는 힘들어가게 그것을 받아두었다. 자기들끼리 뭔가 하고 사진이나 찍어가겠지. 늘 하던 대로 가락대로 오후가 되자 과연 전에 본 적 없는 사람들이 5층 홀에 모여서 어수선하게 뭔가를 하고 사진을 찍고 갔다. 그들이 모두 가버린 뒤에 여소녀가 나가보니 구조물이 남아있었다. 여소녀는 구조물로 다가가 종이에 적힌 글을 읽었다. 만지지 마시오. 여소녀는 반말에 비위가 상했다. 버르장머리 봐라. 이것을 읽을 사람들이 결국은 너희들 계획의 콘텐츠들인데 그렇지? 내가 콘텐츠이고 이것들아. 내가 이 상가와 40년간 맥을 함께한 인간인데 내게 질문이나 해오지 않는 프로젝트는 됐다고 여소녀는 생각했다. 담배를 피우며 구조물을 한 바퀴 돌아보았다. 이것은 참으로 훌륭한 상징이라고 여소녀는 생각했다. 뜬금없고 남의 일 같다는 점에서 훌륭하게 상징하는 바가 있었다. 드문 일은 아니었다. 이번 것을 비롯해 도시의 이름으로 계획되는 프로젝트는 여소녀에게는 음모이자 콩콩일 뿐이었다. 공적 기관의 예산이 책정되고 집행되는 프로젝트일 뿐. 나하는 무가는 어디까지나 내가 소외된 상태로 전개되는 언제나와 같이 그 상징물에 여소녀라는 맥락이 없었다. 504호와 508호, 531호, 540호, 536호의 맥락도 없었다. 그들은 그 맥락을 몰랐다. 그러니 남의 마당에 선앙당 같은 것을 만들어 두는 것 아닌가. 귀신을 쫓든 내가 귀신이여. 여소녀는 입맛이 써 신문을 치고 창을 닫았다. 잇몸이 쑤셨다. 늘 문제를 일으키는 세 번째 임플란트. 또 문제가 생긴 듯했다. 여소녀는 그 자리에 사정없이 나사를 받고 임플란트를 돌려박은 치과 의사를 떠올리며 투덜거렸다. 라디오를 좀 더 깨끗한 소리로 들으려고 투녀를 조절했다. 여소녀의 수리실에는 91.9 채널만 제대로 잡혔다. 나머지 채널은 진직거려 도저히 들을 수 없었다. 도심이라 전파가 많고 상가 건물이 낡아 전파를 제대로 수신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여소녀는 믿었다. 모든 채널을 제대로 들으려면 옥상에 장비를 설치해야 하는데 관리실에서 그걸 허락하지 않았다. 옛날 기계 몇 대로 주파수를 잡자고 일부러 비용을 들여 장비를 설치할 수는 없고 미관상으로도 지저분해진다는 입장이었다.
여소녀는 수리실에 라디오를 고치려는 사람들이 오면 어디 사느냐고 물었다. 그 지역에서는 전파가 잘 잡힙니까? 전파가 잘 잡힌다는 대답을 들으면 진심으로 부러워했다. 인생 마지막엔 산골 같은 곳에 들어가 좋은 공기와 물을 마시며 시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는 것이 여소녀의 바람이었는데 기본 조건이 전파였다. 전파가 깨끗하게 잡혀야 한다. 라디오가 지직거렸다. 맑은 날인데 수신 상태가 좋지 않았다. 어제 오늘 아래층 상가는 윤선호 노인의 일로 은근하게 떠들썩했다. 윤선호는 몇 년 전부터 오디오 상가에 자주 나타나 상인들과 밥도 먹으러 다니고 술자리도 종종 끼는 노신사였다. 오디오 상인들은 그를 좋아했다. 쓸데없이 어슬렁거리지 않았고 예의 발랐고 수수해 보이는 비싼 옷을 맵시 있게 입고 다녔고 아는 게 많아 보이는데도 먼저 나서서 아는 척하지 않았으며 씀씀이도 인색하지 않았다. 최근 몇 달 동안 상가에 나타나지 않아 그 형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거냐고 궁금해하는 상인이 덜어 있었는데 바로 지난주 윤선호가 백산의 가게에 나타나 10분째 이야기를 하고 갔다. 그런데 그 뒤에 백산의 기계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백산은 곧장 윤선호 노인을 의심했고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백산과 윤선호 둘 중 누군가를 믿지 말아야 한다면 압도적으로 백산이었다. 중고 오디오를 사고 파는 그는 큰 책을 갈갈한 목소리로 떠들썩하게 웃는 남자를 웃는 얼굴에서 바로 험악한 얼굴을 할 수 있었고 역으로도 가능했다. 뻔뻔하고 누구에게나 속임수를 쓰고 워낙 상도를 무시하는 인간이라서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한 중고 오디오를 헐값에 매입해서 조금도 고치지 않고 비싼 가게에 팔아먹은 뒤 운 나쁜 구매자에게 수리비용을 온팡 뒤집어 씌우곤 했다. 여소녀에게도 여러 차례 수리비를 먹었는데 자기에게 뭘 필요한 상황이 되면 사람 좋고 넉살 좋은 듯 수리실에 나타났다가 또 떼먹기를 반복했다. 40년이 넘은 전자상가를 이루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로 그를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여소녀도 백산을 믿지는 않았다. 그런데 CCTV를 둘러보니 윤선호가 집어간 것이 맞는다는 이야기였다. 너무 낡고 상품가치도 별로 없어 가게 바깥에 쌓아둔 앰프를 위에 얹은 것을 백산 오디오에서 나온 윤선호 노인이 그냥 들고 갔고 그 장면이 영상에 찍혀 있었다. 상인들이 다 같이 모여 그걸 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너무 이상하니까. 그들이 겪은 노인의 인품을 생각해도 그렇지만 맥킨토시를 집에 몇 대나 마련해 두고 듣는다는 사람이 10만 원짜리 CDP를 왜 백산이 10만 원에 팔 정도의 물건이면 그건 거의 껍데기라는 의미였다. 완전 썩은 거 버려도 상관없는 기계니까 밖에 올려두고 두었을 테고 그것을 윤선호 노인이 모를 리 없었고 고가의 빈티지를 듣는 사람이 쓰레기나 다름없는 싸구려 기계를 그것도 뭐에 쓴다고 CDP를 오디오 상인들은 몇 번이고 영상을 돌려보고 어리둥절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영상을 들고 당장 경찰서로 가겠다는 백산을 달랜 뒤 중대를 나섰다. 그 과정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저녁에 수리실로 올라왔다. 한일사 사장이 전화를 했대. 제일 친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전화를 받더래. 형님 혹시 그거 가져갔냐고 물으니까 모른다고 잡아떼더래. CCTV 얘기했더니 아주 차분하게 봤냐고 묻더래. 봤어. 아 봤다고. 그랬더니 인정을 하더래. 그걸 자기가 가져갔다고. 형님 CDP가 필요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하더래. 근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더래.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너무 차분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야. 한일사가 소름이 돋아가지고 그러면은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형님 돈 좀 보내라고 10만 원을 그랬대.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백산이 15만 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받았어. 15만 원을. 오해 발음에 입금했더라고. 이게 무슨 일일까? 그 형님 왜 그랬을까? 돈 없는 양반도 아니고 당장 돈이 없었나? 없었다고 쳐도 고급기계 듣던 사람이 그 싸구려를 왜 도벽이 있나? 이제 와서 생겼나 보지. 치매가 온 건가? 그렇다고 보기엔 너무 멀쩡하고 그러면 왜 그랬는지를 계속 궁금해하면 답을 알 수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모여서 한참 서로에게 물었다. 내가 봤을 때는 말이야. 요소녀는 뒤와 둘이 남았을 때 말했다. 노인이 복수를 한 것 같아. 우리 모두한테 말이야. 요소녀는 CCTV 영상에서 두리번거리다가 CDP를 집어 앵글 밖으로 유유히 사라지던 윤선호 노인의 모습을 생각했다. 백산에게는 감기를 호되게 앓느라고 한동안 외출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는데 가연 얼굴이 조금 홀쭉해 보였다. 여소녀도 윤선호 노인과 친분이 있었다.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적이 덜어 있었다. 형님 무슨 일을 했느냐고 질문하는 애는 매번 미소만 지을 뿐 대답은 않았지만 지방에서 교수로 일하는 아들이 하나 있으며 자신의 북촌에 마당 달리 한옥을 한 채 가지고 있고
거기서 산다는 이야기를 두문두문 들려주었다. 어느 날 노인은 마당에 작은 폭포를 직접 만들 작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물기를 낼 거라며 수리실로 설계도를 들고 와서 여순에게 보여주었다. 종이가 컸다. 여러 번 접은 전지에 매직펜으로 그린 그림이었다. 위쪽은 갸름하고 아래쪽은 불룩한 서양배 모양으로 이어진 물길이 그려져 있었다. 물길을 따라 작은 브로콜리들처럼 흩어진 것은 그의 마당에 있다는 장미 덤불과 나무들이었다. 폭포 같은 것을 왜 만드냐고 묻자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싶다고 윤선은 대답했다. 여름에 큼직한 흰 장미를 여수중에 피우는 덤불 밑으로 흐르다가 단당품 뒤를 돌아 벚나무 곁에서 무릎 높이의 낙차로 검은 돌 위로 떨어지는 물. 어떤 날에는 그 소리가 음악보다도 아름다울 것이며 내킬 때 마루에 드러누워 종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오랜 소망이었다고. 이제 한동안 집에서 그 소망이 잃어볼 작정이라 유선으로 말했다. 다음에 그를 보았을 때 그것을 생각해내 여소녀가 폭포가 어떻게 잘 만들어졌느냐고 묻자 노인은 매우 씁쓸한 얼굴을 했다. 만들게 만들었는데 물을 돌리려고 수도를 틀고 보니 수도관에서 물을 뽑아내는 소리가 워낙 요란해 평소에 마른 채 내버려 둔다는 것이었다. 비가 올 때를 기다린다고 노인은 말했다. 그것도 큰 비가 내릴 때를. 그렇지. 비가 내리면 저절로 물이 흐르겠지. 여소녀는 생각했다. 근데 그 정도로 비가 내리면 빗소리를 가려 물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은 게 아닐까 하고도 생각했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고 이렇게 말했다. 형님은 좋겠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사니 말이오. 그러자 윤서는 노인의 흰 얼굴이 옹졸하게 일그러졌다. 역겨움을 참는 것 같기도 하고 경멸하는 것 같기도 했다. 화가 난 것 같기도 했다. 짧은 순간에 너무도 복잡한 표정이 떠올라 흰 얼굴이 몹시 좁아 보였던 것을 여서는 기억했다. 다음 순간에 평소의 순한 얼굴로 돌아와 군번 냉면에서 갈비탕이나 한 그릇 먹자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 표정이 잊을 수 없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폭포가 있을까 정말로 여소녀는 CCTV 영상 속에서 CDP를 집어들기 전에 카메라 쪽을 흑흑 바라보던 윤선은 노인의 모습을 생각했다. 여소녀는 그의 집을 몰랐다. 그의 작은 실패작이 있는지. 가지고 있는 맥킨토시 중에 하나가 말썽이라며 그 무거운 것을 종로까지 들고 나오기가 애매하니 언제 집을 한번 와서 봐달라고 노인이 말한 적이 있었고 여소녀가 흔쾌히 그러마고 했을 때나 정작 오라고 하지는 않아 가본 적이 없었다. 노인은 아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가본 적이 없으니 모르지. 그 노인이 도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 우리 중에 누구도 거의 6년을 알고도 그것을 생각하다가 여소녀를 말했다. 나도 그 노인이 그걸 훔쳤다는 걸 믿을 수가 없지만 봤으니 믿을 수밖에 없고 본 것을 믿을수록 그 양반이 복수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기를 보여주고 모두의 믿음을 모두가 믿는 말을 놀려먹는 것으로 말이지. 복수를 그러면 왜 복수를 하냐?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노인이 갈 때가 되어서 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 어떤 사정이 있든 노인이 지금 자기 죽음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 말고 다른 동기를 여소녀는 생각할 수 없었다. 여소녀는 윤서는 노인의 흰 얼굴을 골똘하게 생각하다가 죽음 이후로 저 세상을 상상해 본 적이 있느냐고 뒤에게 물었다. 없어요.